서비스 쪽 일하고 계신 분이 메일을 주셨네요. 성인들이 오시면 날씨 이야기부터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데 학생들 아이들이 오면 대체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근처 학원의 초등학생한테 너 이 학원 다니니? 라고 얘기했더니 초등학생이 예? 이러길래 그 학원이 이제 바둑학원이었던 거죠. 바둑 잘하니?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한참 생각하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예 이러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좋겠네 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걔가 가고 나서 내 질문 수준 때문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대체 걸어다니는 아이부터 20대 초반인 사람들까지 어떤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저 나이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편하도 할 말도 많은데 아이 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오면 매일 오시는 손님이어도 건넬 말이 없고 정말 서먹서먹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건네는 게 제일 좋나요? 라고 했어요. 저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혹은 너무 오래전의 일,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조금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자고요. 이 상담을 크게 보면 상담이 두 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바둑학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사례, 그때 내가 너무 창피했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시작하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대화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내 질문이 상대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가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바둑학원 다니는 그 아이한테 바둑 잘하니? 라고 물어봤고, 실은 여기서도 굳이 따지자면 100점 만점이면 50점 이하의 점수의 질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질문이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질문에 제가 점수를 높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둘이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영화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친구끼리는 괜찮아요. 뭐 어느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정말 재밌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공포 영화를 봤어. 나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네? 보다가 졸려갖고 막 하품했는데 옆에는 소리를 질러서 입이 떡 벌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지. 근데 얘를 딱 보고 같이 그냥 졸렸던 거로 생각한 거죠.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었거나. 그래서 나는 별로 안 무서웠어. 이 영화 너무 안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안 무서운 영화를 돈 받고 그지? 영화표를 받지? 그럼 이쪽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게 라고 하고, 근데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를 물어봐도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지. 나 이 영화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지? 세상에 이거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 무서웠어. 야, 너 어느 장면이 제일 무서웠냐? 속으로 그러겠지. 난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하품만 나왔는데. 이 바둑하는 애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실은 바둑을 잘 못해. 방금 혼나고 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바둑 잘하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잘 못해요라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잘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잘한다고 하는 거지. 잘해요. 근데 거기서 칭찬받고 좋겠네 라고까지 하니까 이거는 앞에 게 50점이라고 이건 거기서 또 반토막 내줘야지. 왜냐면 칭찬받고 좋겠네라고 한 거는 칭찬을 제가 봤을 때 칭찬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상대 반응을 봤을 때 이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다행인 건 이 질문자분이 그런 캐치를 다 하셨어요. 더 최악의 상황은 상대의 반응을 캐치조차 못하는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신나고 대답도 했고 그냥 잘 분위기 좋게 갔어요. 이게 이제 최악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는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일단 첫 번째가 오케이.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지만,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가 이 말이 편한지 안 편한지. 근데 그러니까 그 편하고 안 편하고는 여기서 구분이 되겠죠. 바둑 잘하니 못하니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입장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 배우는 거 재밌니? 라든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걸 못 배웠었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상대가 대단하다. 아니면 뭐 상대가 대단하다에서는 상대가 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네.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죠. 재밌니? 아니면 뭐 재밌니라고 접근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상대 입장에서 대답하기가 좀 더 편하죠. 잘하니보다. 왜냐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못하고 혼나고 왔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어린 시절의 학원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의 요건은 그거예요. 내가 입장이 너무 개입돼 있으면 불편해. 왜냐면 상대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종교나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상대랑 그게 입장이 같으면 그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것만큼 친해지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다른 편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상대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아니면 내가 입을 막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 바둑 잘하니는 그거와 비슷한 부류인 거죠. 물론 거기에 입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둑을 잘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 내가 미리 질문을 하기 전에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이 질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나, 거짓말을 혹시라도 내가 질문했을 때 거짓말을 좀 섞어야 이 사람의 자존심이 안 상하는 것들이 있나, 그런 게 이제 한 포인트고,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밝혀내는 게 있나,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열린 질문 해보고, 바둑 재밌어요? 저 대단하네요. 이런 정도로 바둑 배우고 대단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뭐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힘들다거나 이렇게 툴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또 관건이죠. 여기서는 칭찬받고 좋겠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을 불러일으키고 칭찬을 받았을 거라는 칭찬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칭찬을 못 받았다는 거죠. 상대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둑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칭찬은 참 좋은데, 칭찬받았을 거라는 걸 칭찬해버리면 내가 욕먹는데 상처받지 오히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하건 질문을 하건 이럴 때 상대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측면이 있죠. 경험이 없으면 말을 조금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으면 편하고 할 말도 많다라는 건 그런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공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혼식 사회도 실은 많이 보다 보면 그냥 틀에 박힌 멘트를 하거든요. 틀에 박힌 유머를 하고, 뭐 가끔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근데 참 재밌는 건 틀에 박힌 멘트를 하면 틀에 박힌 웃음들이 나와요. 물론 그 웃음들이 틀에 박힌 건 아니지만 그걸 하는 입장에서 나는 똑같이 말했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 웃을 거야 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관객이나 청중들 입장에서는 저 사회자 참 잘한다가 되는 거고, 이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는, 지금 질문 굉장히 잘 보내신 거예요. 내가 대화를 못하겠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수단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훈련의 방법이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두 가지예요. 지금 바둑 잘하니라고 물어본 실수와, 그리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좋겠네, 이 두 가지가 실수인데, 첫 번째 질문은 상대가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규정하면 안 되겠죠.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룹을 써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너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맞는 상황이면
예측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말을 쭉 하는 게 대화가 술술 풀리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겠네, 아니면 뭐 아우 요즘 선생님들 맨날 혼내잖아, 뭐 그런 것들 내가 미리 규정짓고 하는 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둑 잘하니라고까지 했으면 그래요, 거의 50점. 그래서 예 했는데 그러면 바둑 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뭐 주는 거 있니? 아니면 뭐 바둑 잘하면 어떤 혜택이 있니?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바둑 잘하면 다른 친구들이 뭐 부러워하니? 아니면 뭐 다른 공부에 도움 되니? 아니면 그렇게 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일단 대답을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그 안에 정보가 한 두세 개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얘기하기 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더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좋을 거야 라고 이미 규정 짓는 순간 칭찬을 못 받았으니까 불편해진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측면이 발생하지 않게 자꾸 질문을 상대가 여러 가지 정보로 줄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질문법은 저도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을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를 좀 질문을 짜드리고 싶은데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지금 그룹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짜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나이대에 이런 말하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매달 쓰는 칼럼 중에 하나가 그 대교사랑이라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가 있어요. 대교에서 발간되는 잡지. 근데 거기에 제가 매달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주제가 항상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화법들이에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화법 혹은 뭐 심리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분명히 내가 지나온 길이긴 한데 이 나이대가 어땠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려보면 기억이 나요. 근데 순간적으로 대화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고민을 해보면 아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이런 부분이 힘들겠구나 고민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칼럼들을 이렇게 쭉 쓰면서 공부하고 막 표고하고 하면서 야 이거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기는 힘들겠는데 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를 최대한 다시 또 간소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쨌건 그 나이 또래 혹은 이제 그 내가 대화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좀 내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예측해보되 그 사람이 예측을 말로 하면서 그 사람 입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해라. 열어놓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내가 그 사람한테 말로써 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약간 뭐랄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으로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배려를 하면 참 좋죠. 상대가 나보다 어릴 경우 오히려 내가 이제 더 낮은 사람이면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 돼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상대가 어린 사람이거나 그러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많이 쓰는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거, 지적 도움을 청하는 거. 그러니까 지적인 도움을 청한다는 게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책상을 옮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책장을 옮긴다고 치죠. 무거운 걸 옮긴다고 치죠. 아 이거 무겁네, 이거 좀 옮겨줘, 이런 것보다도 아 이거 좀 무겁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 책장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 좀 내줘봐.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을 책장을 옮기게 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의 육체적인 것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칭찬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요청하는 거, 내가 이미 짜놓은 게 있어도 조언도 좀 듣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을 시키는 게 그렇게 훨씬 더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내가 옮길 곳에 책장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책장을 여기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 좀 좋은 방법 없을까? 기스날까 또 걱정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도 좀 기꺼이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한테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지적인 도움이 됐다, 감정적인 충분히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준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실은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게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질문자로 돌아가면 연령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배우고자 하고 네가 필요해라는 요청, 근데 이게 필요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주는 정도는 손해라고 보기 좀 힘드니까. 근데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뭐 어느 날 나와서 나 대신 뭐 일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는 친해지고 나서는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얻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이런 대화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죠.